찍은 사람에게는 약간 빚이 있잖아요. 또 안 찍은 사람들은 막 선거 때 공격을 하잖아요. 좀 서운함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참아야 되거든요. 도지사로서 선거 때야 양진영이 싸워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를 지지한 데다 좀 더 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돼요. 특히 대통령 선거는 양진영이 세게 붙기 때문에 자기 진영이 또 그 다음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대편과 대화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결국 국회. 모든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자주 소통하고 특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반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는 게 최소한의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과연 이 정신에 우리가 충실했는지. 국민들이 이런 걸 볼 때는 본질을 핵심을 봐야 된다. 3프로TV 특별 기획 더 폴리틱스. 이것도 어렵게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 모셔야 되나 일단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서서 이제 군부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전북도지사님. 네, 전북 여기 이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냥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북 특별자치도.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김관영 도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우리나라 너무 양쪽으로 많이 쪼개졌다 이런 느낌은 좀 받으시죠? 많이 봤죠. 왜 쪼개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가요 혹시? 아니 계엄 이전에도 네. 양 당이 이 극단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특히 양 당의 지지자의 핵심, 네. 양당의 지도자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격돌을 했잖아요. 아주 근소한 차였죠.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계속 그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차기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 그 긴장 관계가 더 셀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또 계엄까지 이루어지고 또 찬성 계엄에 탄핵에 또 찬성하냐 반대하냐 또 이거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철저하게 탁 나눠져 가지고 지금 아주 세게 결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것은 뭐 헌재에서 탄핵이 하루빨리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저는 네. 인용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탄핵 소추위원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19번 재판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구인으로서 그렇죠. 청구인으로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19번 재판정 가고. 그리고 권성동 위원하고 같이 다니셨겠네. 맞아요. 각 당에 한 명씩 탄핵소추위원을 그 하자고 위원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위원장 권성동. 그 당시에 권성동 위원장이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어서 그러니까. 그분,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님,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춘석 의원도 그 전북 아니세요? 전북 익산이에요. 익산이죠. 예. 이렇게 탄핵소추위원이 돼가지고 네. 그때 뭐 여러 변호사들과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죠. 19번? 19번. 근데 요번엔 뭐 8번, 9번에 끝난다는데 그거 이번에는 가지고도 굉장히 말만 지금 많던데. 집중 심리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네. 좀 논점이 많았어요. 음. 이번에는 좀 내란이냐 심플하죠. 아니냐 이 부분이 있고 또 기소가 돼버렸으니까 기소와 관련된 여러 그 재판 검찰 그렇지. 수사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인 신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되지 않고 최순실 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이 사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기초조사부터 헌재에서 했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오래 걸렸죠. 이번에 너무 속전속결한다라는 그 여론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탄핵 심판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90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2017년 12월 9일 날 탄핵이 됐고 네. 그 다음에 3월 9일에 이루어졌어요. 만 90일 만에 딱 나왔는데 결정이. 헌재 결정이. 네. 그래서 만 90일 동안 굉장히 당시에도 신속하게 막 아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는 당시에 판단했는데 네. 뭐 이번 사건은 지금 나라가 더더욱 그때보다도 더 지금 분열이 돼갖고 이렇게 혼란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하루빨리 이 아.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뭐 결정. 혼란이 있는 건 혼란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맨 처음 제가 여쭤본 거는 양쪽에서 서로 이 분열의 책임을 서로에게 좀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뭐 전 정부 사람을 많이 배제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이 점점 커졌다는 뭐 이렇게 분석도 하신 분이 계시고 네. 아니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문제 관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너무 좀 좌우로 좀 갈라지게 만들었던 원인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지적하신 분들도 계셔서 네네. 혹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지금의 상황은 과거 여러 상황들이 축적된 결과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뭐 비교적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본다 이런 저한테 네네네. 그런 평가들을 좀 해주시고 제 과거에 제 3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 지금의 이번 정부 들어서의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통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사실은 강하죠. 네. 거기서 먼저 시작이 되고 야당을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또 야당도 뭐 주로 법안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네. 또 탄핵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대통령은 더 열받고 뭐 이러면서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대화로 풀어야지 네. 계엄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일이죠. 지사님은 저기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몇 번 만나셨어요?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봤어요. 이 시도지사들하고 대통령은 세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 회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시도지사 중앙 협력회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반드시 17명의 시도지사들과 함께 세 달에 한 번씩 만나야 중앙지방 돼요? 협력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6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근데 공식적인 회의죠. 네, 종시전에. 그 잼버리 때문에도 좀 보지 않으셨어요? 잼버리 현장에도 예. 왔었죠. 대통령이 제가 그 초대를 해가지고 네네네. 와가지고 개회식은 잘하고 가셨는데 뭐 그 뒤로 잼버리가 조금 여러 가지로 터벅터벅 한 건 사실인데 네. 그거를 뭐 또 전북 지사한테 그냥 뭐 정치권에서 막 덤태기를 사실 많이 씌워가지고 제가 많이 좀 속상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 개최지가 전북이니까 예. 유치를 하고 개최한 거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중간에 준비한 것은 모든 권한을 조직위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북 도지사는 사실은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게 맨 처음에 유치한 죄죠. 뭐 그게 원죄라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좋다. 그러면 잼버리에서 왜 실패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거를 교훈 삼아서 네. 다른 대회 때는 이거 절대 반복하지 말자. 이런 큰 교훈을 얻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네.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을 발판으로 해서 작년에 세계 한상 대회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22년 만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한상이라고 한다면 해외 동포들 그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약 1000여 명 정도가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걸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북은 뭐 과거에 5성급 호텔이 없다, 대형 컨벤션이 없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개최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하자. 네. 그러면 저희는 5성급 호텔은 없지만 한옥 호텔. 한옥에서 주무시자. 아하. 그리고 한식을 좋죠. 드셔라. 예. 근데 이분들이 다 한류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이라 한류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한류의 뿌리 그 원료 고장에 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네. 했더니 야 그래 좋아. 그럼 나 5성급 호텔 아니더라도 나 이거 한옥에서 자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투표를 해갖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투표할 때 아슬아슬했습니다. 인천, 네. 제주, 전북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한 표 차로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쪼개진 어찌 보면 사실 전 세계가 좌우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트렌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미국도 그렇고 예. 유럽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걸 좀 완화 내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
그냥 뭐 대화로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좀 맞아요. 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이 예. 결국은 합리적인 대화 노력과 평소에 협상을 통해서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 축적이 돼야지 국민들이 합리적인 정치와 협상과 타협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네. 믿어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공의 자산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이런 상황들이 네. 두 진영이 확 부딪히는 것이 네.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쉽지 않다고 보세요? 뭐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또 나를 찍은 사람만 내 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반쪽이 나버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5년 단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 또 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욕구도 우리나라 사람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대통령 끝나고 더 갈 자리도 없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네. 현실에서는 대통령들이 다음 대통령을 자기가 정권을 잊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을 두 번은 못하지만 자기 진영으로 반드시 뒤를 이어줘야지만이 자기가 대통령에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산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어차피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다 교훈적으로 봤는데 네. 그러면 포용하고 네. 난 대통령 딱 되는 순간에 당적을 버리고 네. 난 완전히 국민적인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네. 좌우든 우든 뭐 지역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뭐 그죠? 네. 또 여자든 남자든 노년층이든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내가 다 아우르겠다고 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런 사람이 나올 만한 환경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죠?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저도 정치해 보니까 네. 자기를 찍은 사람과 안 찍은 사람 되고 나서도 네. 찍은 사람에게는 약간 빚이 있잖아요. 음. 또 안 찍은 사람들은 막 선거 때 공격을 하잖아요. 음. 좀 서운함이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있어요. 됐는데도 그게 남아요. 됐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참아야 되거든요. 지도자는. 저도 예를 들면은 도지사로서 네. 선거 때야 양 진영이 싸워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에다가 중간에 아무래도 저를 지지한 데다 좀 더 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돼요. 네. 대통령도 특히 대통령 선거는 양 진영이 세게 붙기 때문에 자기 진영이 또 그다음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대편과 대화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예요? 의회죠. 국회잖아요. 네, 결국은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1번의 임무는 국회. 모든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자주 소통하고 특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던 거죠. 네. 근데 국회도 예전엔 뭐 회의장에선 좀 싸우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나중에 같이 또 여야가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좀 네. 있었는데 네. 요즘엔 그마저도 이제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제가 19대 20대 했는데 뭐 19대 20대 특히 이제 좀 싸우다가도 가장 서로 친하고 잘 풀을 수 있는 계기는 해외 출장을 같이 가요. 네. 그럼 예를 들면 4박 5일을 같이 가면 4박 5일 내내 밥을 같이 먹잖아요. 네. 네. 집에서 15끼 아내하고 밥 먹습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근데 출장 간 사람하고 15끼를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네. 네. 아무래도 별 얘기를 다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만나고 그러면 아침에 특히 운동하고 또 사우나 국회 사우나 가서 의원회관 그런 거 거 많이 있잖아요. 의원회관에서 네. 저도 그걸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화가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지금은 막 세게 싸우고 나서 말도 안 하고 헤어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다고 지금 이러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저 어렸을 때는 막 그 9시 뉴스에 보면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 카메라 돌아가면 아이 형 뭐 그게 더 싫었어 사실. 욕먹었죠. 야씨 가증스럽다. 저 학교 같은 학교 나와가지고 다 저런 이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정치의 기본이 뭐냐면 네.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고 예. 지역적 기반이 있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예.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게 지지 기반이 다르니까 다른 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음. 그러나 그거를 서로 간에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할 때도 금도라는 게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단체 외유를 다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 근데 외유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출장. 업무 네. 출장을 갈 때 이제 저는 그 굉장히 국회의원의 외교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힘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화합 차원에서도 의미가 또 있고. 네, 근데 네. 말씀해주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를 인정을 그러니까 이제 상대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고 상대 의견을 내가 꺾어야 될 때도 있긴 있지만 최소한 같은 안을 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게 지금- 제가 네. 원내대표를 해보니까 네. 원내대표 해가지고 협상하잖아요. 네. 그 협상은 뭐냐면 항상 서로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양보를 해야 돼요. 네. 양보해야지 합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보를 한 걸 가지고 양당에 가서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추인 받으러 딱 가면 의원총회에서 강성들이 각 당의 강성 의원들이 주로 공격을 해요. 네. 당신 이거밖에 못하냐? 음. 왜 이걸 양보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네.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음. 다수의 의원들이 저 합의한 것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명분도 괜찮고 실리도 괜찮다. 명분과 실리 양쪽을 고려해서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 인정하고 갑시다. 100을 다 얻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예. 자기가 100을 얻으려면은 저쪽도 100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합쳐지면은 무조건 50밖에 못 얻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거를 인정해야지 그게 정치다. 그것이 그 타협의 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국회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서로 합의를 내서 반발짝 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왜 그 100 못 갖고 왔냐고 강하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지지자들한테 아주 환호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 죄다 강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그럼- 이제 그게 예. 지금 그 정치 문화가 현실인데 예. 그게 많이 아쉽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SNS나 뭐 유튜브 등에서 특히 이제 더 그러니까. 많이 음. 회자가 되고 하면서 저런 사람이 진짜 우리 민주당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좀 경쟁 뒤지면 나중에 뭐 공천 못 받아, 난 이제 정치생활 끝나 이러니까 뭐 아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투쟁력 좋은 사람이 평가받는 지금 예, 각 진영별로 이게 극복이 되냐는 거죠. 그건 뭐 그래서 사실인데 이게. 예.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정치가 안정화가 되려면 그 대화와 타협주의자들, 대화주의자들이 조금 더 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국회는 네. 대화를 안 해도 되는 의석 구도죠. 그런데 뭐 하긴 하죠. 뭐 이제 꾸준히 하지만 네. 뭐 서로 의견 차이를 조금 상대를 인정하면서 내 거를 좀 양보하면서 이 합의를 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조금 부족하죠. 근데 어차피 뭐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뭐 오늘 신문 보니까 뭐 2월 말 3월 초 얘기 나오더라고요. 현재 판결이? 판결이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아까 네. 뭐 도지사님도 어떻게든 이쪽 저쪽이든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아까 도지사님 그 전망대로 인용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달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판세 분석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약간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전북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파면이 됐다. 그러면은 특히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지난번 2018년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거의 보수 진영이 거의 괴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막판에 조금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해서 보수가 막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수가 좀 보여주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파면이 돼 버리면 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서는 그다음 대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불과 2달 후에 치르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를 2달 안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면서 그 프레임을 다시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것들은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에게 훨씬 좀 유리한 형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뭐 근데 조심스럽게 그걸 뭐 예상합니다. 탄핵이 돼도 네. 지금 분위기는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면서 또 네. 결집해가지고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 보수 혹은 이 광화문에 나오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네. 그렇게 조직화돼 있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네, 말도 네. 못하고. 지금 완전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분들이 위치는 구호가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탄핵은 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인용이 돼. 네. 얼마 안 남았어. 네. 근데 그 반대 뒤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강하게 외치면 외칠수록 인용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태세 전환해가지고 하기가 참 저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뭐. 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네. 우리 국민들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저 사법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저 좌파 사법 카르텔 민주당 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까지 끌어내렸다. 다시 우리가 제대로 정권 잡아서 확실하게 청소하자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프레임. 예, 주장들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주장할 수 있는데 네. 뭐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헌법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어느 정도 국법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아니겠어요. 네.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냐 마냐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고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뭐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3명, 대법원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정치적인 거기가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헌법재판소가 그런 곳이에요. 네네. 구성 자체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할 거고 그러나 그분들도 평생을 25년 이상 다 이 재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특히 이번 뭐 내란 혐의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이것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굉장히 법리적으로 그 밀도 있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긴 지금 이 의회 추천명은 오히려 지금 한 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3명 중에 지금 2밖에 안 둘밖에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네. 사실은 예, 예, 응? 예. 하여튼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물론 이제 보수가 좀 결집은 하나 그런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단에게 그대로 다시 또 한 번 정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현 정권 그대로 연장을 한번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새로운 집단에게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네. 저는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은 조금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더 높지 강해질 않을까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네네. 합니다.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더 궁금해져요. 사실은 아하, 누가 제일 결선보다도 지금 그거는 지금 명태균 씨한테 달려 있지 않은가? 명태균? 싶어요. 명태균 씨가 황금폰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아예 뭐 저기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을 아예 겨냥을 해가지고 예. 그냥 딱 2명을 찍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긴밀한 관계였다. 그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 때문에 됐는데 이렇게 자기를 고소하고 이렇게 하냐. 당신들 진짜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찬성 발언해라. 네. 그럼 특검 받아서 거기서 수사 받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뭐 이게 앞으로 상당히 전국에 혼란 요소가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뭐 그 말씀은 두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하신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뭐 하여간 뭐 네. 폭탄 선언들을 많이 했던데 네. 뭐 하면 뭐 지켜볼 일입니다. 지켜볼 일이고 민주당은 크게 궁금하지 않아도 되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동안 민주당을 이제 대세론을 형성을 해왔고 예.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선을 하면은 거의 뭐 아주 쉽게 이재명 대표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비호감도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또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중도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까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비호감과 우려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진영 논리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은 죽어도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왜 그거 죽어도 안 돼라고 심리가 있다고 보세요? 뭐 몇 가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 그다음에 뭐 과거에 그 뭐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네.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그 결과니까 그것이 지난번 대선 결과에서 나와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해소시켜 주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나는 이런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원래 경제인들이 많이 그 당시에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저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실용주의자고 제가 생각보다 성장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실성 있게 얘기해서 중도에 설득을 계신 하느냐? 분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뭐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죠. 특히 우리 요즘에 삼프로치 TV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예. 그런 부분을 가장 유심히 보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뭐 됐을 때 과연 진짜로 성장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자원과 인력을 성장 중심으로 투입을 해서 증권시장에 올라갈 거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주식 안 하고 나는 해외로 계속 나갈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몸을 담을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또 민주당이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미지를 행보. 갖고 네. 실제로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것은 맞아요. 실용주의. 근데 실용주의자의 핵심은 뭐냐? 지난번에 흥묘백묘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실제로 쥐잡으면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경제 성장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네. 실제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뭐 최근에 발표한 거는 1.6까지 좀 떨어진 발표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떨어지 가지고 지금 실제로 제주 현장을 저는 그 일선에서 지방에서 우리 제주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는 늘었지만 전북 수출은 작년 수출이 7%가 줄었어요. 심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자리 제주 현장 젊은이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뭐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것은 뭐 외국 인력도 좀 더 이민 정책 과감하게 해서 실제로 제조업의 현장에서는 좀 우리가 인력을 쓰고 또 어려운 현장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도 데려오는 정책도 우리가 네.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이 제조 현장으로 가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 공급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메꿔나가야 그러니까 성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부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텐데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키워드였잖아요. 제가 소득주도 성장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은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제 3당이었고 또 도덕 야당이었기 때문에 또 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죠. 네. 이 시장 우리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시장에서 작동이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이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첫해 소득주도 성장 딱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최저임금을 당시 제 기억으로 16%인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한꺼번에 올린 한꺼번에. 적이죠. 그래서 16%를 올리니까 정작 현장에 있는 그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서 그 사람들의 구매력을 올려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하긴 했는데 그 사람 다 잘려나갔잖아요. 네. 그 사람들 고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높아진 그 임금을 감당을 버티지를 못하고. 못해가지고 예. 막 잘라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는데 잘린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워킹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거거든요. 의도는 좋았을 수 있으나 의도대로 안 갔다는 거죠. 그거는 시장을 사실 너무 모르고 네. 극단적인 정책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성장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분배 위주의 또 다른 이름을 붙인 성장 모델 같은 걸 갖고 와서 결국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걸 갖고 또 뭘 시도하지 할거 않겠냐. 아니냐. 예. 왜냐하면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예.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저는 드라이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게 신념이라서요, 아니면 표가 되니까요? 표가 되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부강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실용주의에 굉장히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이념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채용할 저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그게 부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서 지지하거나 그렇게 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을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나 지지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당시에.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찍혔죠 당시에. 아 그래요? 아 근데 이재명 대표도 기본 시리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 기본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의지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네. 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대동사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 시리즈다. 근데 기본 시리즈라는 것은 약간 아이디어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에 좀 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네.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바로 갈 수 있냐? 지금 가기는 버거우니 그러면 지금은 성장에 중심하고 뭐 또 하면서 여기서 나타내서 기본으로 먼 훗날에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집들을 조금씩 지어 나가자. 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왜 먼저 주장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건 아닌데 이제 노선의 그거는 전환이라고 봐야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 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적어도 표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또 젊은이들을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니까 지금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고 숫자로 네.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소구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뭐 수정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기초하고 광역지자체 단체장을 했잖아요, 이재명 네네. 대표가. 네네. 뭐 전북도지사 비슷한 네네. 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북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니까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전북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그 국면에서 정말 저 사람 사회주의적인 그런 평등 이런 분배 이것만 강조한 사람이냐, 아니면 경기도도 뭐 이 성장 정책도 하고 성남시장 뭐 어떻게- 8년과 경기지사 2년, 4년, 12년 동안에 그분이 한 진짜 그 뭐 이 정책을 보면 예. 굉장히 저는 실용주의적이고 성장 위주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그래요? 보여져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사는 시민들에게 가장 만족감을 준 거거든요. 부강하게 만들었고. 성남이 1인당 GRDP가 이분이 시장 와가지고 8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된 것이 맞아요. 도민들이 네. 그분이 예를 들면 저희가 시도지사가 매월 한 번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사실은 성적표처럼.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지사 할 때 후반 2년 동안 거의 전국 1위,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을 거예요. 예. 제가 해보니까 70% 지지율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기초 단체장 8년, 광역단체장 4년이 예. 그분의
앞으로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수치다. 그 실적과 이것이 그거를 한번 보면은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죄송합니다. 생각해요. 저 김 지사님이 네. 그 차기 대권 여론조사의 대상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차기 대선 여론조사가 됐으면 김 지사님한테만 포인트를 맞추는 게 메인인데 민주당에서는 근데 뭐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없어. 지사님도 어쨌든 전북도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서 네. 자랑할 혹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경기도 운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 자산을 크게 얻었듯이 네. 김원영 지사님도 뭘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전북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가 막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서 생각하면 예. 사실은 이 전북 자체와 전북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제가 많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네. 실제로 하고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사실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큰 실적을 냈습니다라고 자랑하기가 참 조금 명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제가 전북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이제 예를 들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번 예. 제가 말씀드려보면 제가 딱 내려갔더니 제가 사실 서울에서 뭐 김현장 있고 서울에 국회의원 하고 35년 근무하다가 이제 전북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도지사가 됐는데 도지사 딱 되고 나서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든 이제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 분석을 해봤는데 제 앞에 전직 도지사님들이 10년 동안 그동안 누적한 벤처 펀드 조성액이 총액이 2,200억 정도 돼요. 2,200억. 예, 예, 10년 동안 그러니까 2,200억을 이제 만든 거죠. 전북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시도하고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미미해요. 예, 그래서 야 이거를 1년에 2,000억씩 결성을 하자. 그리고 4년간 8,000억을 더 결성해서 내 임기 4년 마칠 때 1조를 만들자. 굉장히 사실은 이 과감한 목표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막 드라이브를 좀 했어요. 엑셀러레이터 하나가 없어요. 사실 저희 지역에.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VC보다는 작은 그런 그죠? 거죠. 그러니까 네.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소위 엑셀러레이터라고 그쵸. 하는데 네. 서울 테헤란로에 다 있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지방에 그래도 하나씩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 전북에 엑셀러레이터 지점조차도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제 서울의 엑셀러레이터들 만나가지고 좀 지점 하나 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지점 운영하는 돈의 일부는 좀 보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6개월 지났는데 7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펀드 결성액은 2,200억에서 작년 말 8,5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펀드가 전체 조성 금액이 많아지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펀드 운영사가 2,200억을 운영하는 회사가 7개였는데 지금 8,500억을 운영하는 운용사가 31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북 지역이에요? 네? 전북 지역에? 전북만. 그래서 전북이 이제 그만큼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오고 우리가 결성을 만약에 펀드를 500억짜리를 결성한다. 그러면 500억짜리 결성할 때 500억의 20%인 100억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 펀드를 결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그만큼 투자를 받을 기회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도 전북에 있는 회사들을 막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좋은 회사들을. 8,500억에 20%니까 거의 2,000억 가까이가 2,000억 정도를 전북 기업에 투자되게. 투자해야 되죠. 예. 그거는 전북 규모로는 굉장히 큰. 저희가 따져 보니까 1조 누적액 1조 펀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 경기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뭐 그 부분은 좀 과감하게 했죠.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으신 겁니까? 투자자들은 8천억은? 이제 8천억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가 400억짜리도 있고 300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 펀드, 모태 펀드도 좀 받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전체 500억짜리라고 하면 통상 500억의 10%를 도에서 출자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내가 500억짜리를 만들 테니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GP를 우리가 이제 이 경쟁을 해서 뽑죠. 예. 그럼 그 사람이
매칭해 오죠. 네, 매칭해갖고 여기저기를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음. 그렇게 음. 하죠. 그리고 그거의 10%는 전북에 꽂아야 되고 20%. 20%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500억을 운영하면서 운용 피를 받으니까 음. 또 거기서 기본적으로 자기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운용사는 전북에 있지는 않죠. 대체로 운용사들은 다 서울에 있죠. 다 서울에 네, 있죠. 거의 다 네. 서울에 있는 유사.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벤처업계 지인들이 많잖아요. 예. 내가 벤처 그 VC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북을 자주 왔다 갔다 해본 적은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10월달에 그 소위 우리 운영사하고 있는 31개 회사의 사장님들을 다 좀 모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전북이 생각하는 벤처 생태계가 이런 거고 현재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 내가 갈 예정이다. 이걸 쭉 설명을 했는데 뭐 사실 도의사가 직접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너무 많이 2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하니까 이 사람도 사실 좀 놀래죠. 뭐 그러나 그 현실이니까 또. 네. 그래서 전북에서 지금 그 벤처로 스타트업으로 좀 괜찮은 성과를 좀 낸 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결국은 IPO 해가지고 엑시트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최소한 아시다시피 뭐 진짜 기술이 좋은 기업은 5년 네, 아니면 뭐 네, 6, 7년, 8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네. 예. 한 사이클 도는데 저희가 저희 예상으로 한 7, 8년 잡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회사들은 좀 있는 거죠. 그럼요. 잘 되고 있는. 일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또 투자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럴 데도 수 있고 있죠. 하면서 원래 저는 그런 원래 그런 거죠 있어요. 벤처 예, 업계가. 예, 예. 그러나 벤처 업계에서는 전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타트업과 벤처 업계에 자금도 조성하고 그거는 지금 일을 정석이 하고 있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금 인정 전북도만큼 받고 그렇게 있죠. 적극적으로 벤처 정책을 한 데는 최근 예를 5년 들면 동안 코리아 없는 스타트업 데죠. 포럼,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제 서울에서 벤처 업계 네트워킹하는 그런 모임이 네. 1년에 2차례씩 해요. 각 단체별로. 예. 그 전에 한 번도 전북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거를 그 네, 행사를 그런 행사를 뭐 대체로 다 서울 경기권에 서울이나 아니면 그 있으니까. 사람들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부산, 강릉, 제주도 딱 이런 데 가요. 경치 좋은데. 네, 경치 좋고 2박 3일 하면서 놀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북으로 모셨어요. 전주의 한옥마을로. 이 사람들 사실 놀라더라고.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와 보면 사실 굉장히 괜찮다고 많이 놀래요. 일단 첫 번째 음식이 좋으니까 네. 음식 먹고 다 이번 한상데이 때도 사람들 2박 3일 왔다 가면서 한상 딱 차렸군요. 나 진짜 한상 잘했죠. 난 이렇게 음식이 좋은 줄 몰랐다. 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인심이 좋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아니 올림픽 유치하려고 그러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2월 28일 날 지금 투표해요. 그거 신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계사예요. 네. 제가 뭐 손해나는 장사 하겠어요? 가만 있어봐요. 회계사, 또 사법고시 했고, 제가 행시 됐고, 계산 많이 해봤죠. 손해나는 장사. 지금 올림픽이 옛날에는 한 도시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한 도시에서 33개 종목 하려고 하면 네. 없는 경기장이 많잖아요. 그럼 엄청 신설을 지어야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지나고 나서 너무 적자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위원회에서 네. IOC에서 2020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야, 한 도시 하지 말고 나라끼리 연대해도 좋고 도시끼리 대여섯 개 도시가 연대해서 있는 경기장 써라. 그리고 있는 경기장 잠깐 관중석 증설해서 쓰고 끝나고 나서 원래로 원상복귀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만하네. 많이 앉아도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2036년에 12개 나라가 지금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서울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부산 이렇게 경기장들을 쓰겠다. 33개 중에 서울에 경기장 갖고 있는 것이 14개인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서울도 그렇게 해서 원서를 냈고. 그렇죠. 원서 냈죠. 전북도 냈어요? 전북은 어떻게 냈냐? 네.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하겠다. 야. 이게 둘이서 경쟁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원서를 냈냐? 비수도권.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 네. 대전, 네. 대구, 네. 광주, 네. 전남, 네. 전북 여기에 있는 경기장들을 쓰겠다. 전북을 중심으로 1시간 반 이내 거리에 있는 경기장들을 써도 좋다라는 것이 IOC의 입장이고 1시간 반은 우리나라는 좀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컴파스를 그려보니까
1시간 반 내로 뭐. 그렇긴 해. 뭐 다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지사님한테 그 2027년에 유니버시아드 경기 때문에 지금 테니스 경기장, 국제 테니스 경기장 엄청나게 잘 짓고 있거든요. 홍성에. 그거 끝나고 뭐 합니까? 그거 우리 씁시다 그럼 올림픽에. 김태형 지사가 그럴 거 아니야. 김관영 지사 그럼 내가 할게. 그렇지. 당신네를 아니 그 양반이 먼저 하겠다고 했으면 저도 써주죠. 중국에서 콤파스 돌리면 다 들어가. 그거를 먼저 오거나이저가 되겠다는 사람이 원서내는 사람이 없는데 뭐 원서는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비수도권 도지사들하고 지자체단체장들의 얘기가 다 된 다 거예요? 사인했죠. 다 사인했어요? 사인해가지고 그 협약서를 다 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대구에 과거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한 거 아시죠? 그렇죠. 대구에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경기장이 지금 썩고 있는데 2036년에 씁시다. 네. 홍준표 시장님한테 네. why not 씁시다. 그럼 올림픽 이름이 전북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은 도시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전주 올림픽. 전주 올림픽으로 명명은 됐고 그러나 서울이 광역단체끼리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광역 우리 전북이 주도가 돼서 전북 내에는 또 14개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완주도 하고 군산도 하고 익산도 하고 이렇게 경기장들을 분산하기 때문에 네. 이걸 전체로 오거나이즈 하려면 또 전북 도지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시장님과 도지사가 같이 하고 있죠. 하기야 전주 올림픽 전주시장이 하는 거지. 원래는 그런데 네. 지금 실제적인 오거나이즈 역할은 또 다른 시도하고도 제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지사가 메인 플레이어로 하고 있죠. 발표는 언제 납니까? 2월 28일 날 올림픽 종목이 38개가 있어요. 2월 네. 28일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이번 달? 남았어요. 그래서 2월 근데 28일 왜 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뭐 탄핵에 무슨 올림픽입니까 지금? 며칠 후에 이번 달에 네, 그러면은 몇 년 올림픽 36. 동계 하계 올림픽 종목이 공식 종목이 38개인데 음. 각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뭐 수영연맹 회장, 네. 축구연맹 회장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2표씩. 그래서 38개 종목에 76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표를 누구 몰래 건지. 그렇죠. 그게 네. 우리나라 대표. 그게 그러니까 선정이 아니고. 서울이냐 음. 전주냐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해요. 네. 그럼 여기서 국가대표가 되면 이걸 가지고 올 연말까지 또 IOC에 나가서 다른 나라 어플라이해서. 12개 나라하고 경쟁해야죠. 그래. 그럼 올 연말에 이제 최종 발표 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연말. 몇 년 올림픽이죠? 2036년. 36년. 36이 제가 앞으로 지금 11년이 남았는데 지금 K컬처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K컬처의 심화 과정을 준비하자. 아니 근데 지사님 그때까지 지사님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저 지사 못하죠. 뭐 그때까지 아니, 제가 아기야 삼선 하면 정말 끝나잖아요. 운이 좋아서 3번 다 해본들 네. 2034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 아시아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근데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인도예요. 인도. 네. 인도도 야 만만치 않은데. 네, 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울올림픽 한번 했고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IOC가 주장하고 있는 연대, 도시 간의 연대를 가장 잘 부합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비용 고효율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문화올림픽. 제가 K컬처의 심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K컬처의 명분과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네. 전북이 저는 그 자산이 있다라고. 외국에서 보는 많이 거죠. 올 텐데 인천공항 통해 들어와요? 아니면 혹시 2030년까지 네. 새만금 국제공항을 다 지키로 돼 있거든요. 그 확정이에요? 네, 확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5월에 그거를 지금 이제 착공해서 땅 파는데 네. 만약 올림픽 확정되면 30년까지 반드시 다 완공해야죠. 새만금. 네, 새만금에. 네. 그 공항 건설비는 좀 덜 들겠다. 왜요? 아니 그 뭐 뻘이니 그냥 쫙 깔면 되잖아. 새만금이 1억 2천만 평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민원이 없어요. 그냥 가서 만들면 돼요. 지정해서. 개인 그래서 땅 저는 중에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 땅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러네. 여기다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만들자. 아니면 한국의 MRO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라의 첨단 산업을 여기다 한번 뭘 키워보자. 지금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현재는 현재는. 그래서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지금 엄청나게 한 10조 정도 지금 투자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2차 전지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군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공항은 들어오고 2차 전지 산업의 아주 본거지가 될 거고 혹시 뭐 더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농생명산업 푸드 허브 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 항만을 만들어서 그래서 허브. 거기서 대규모 스마트팜하고 네. 이걸 만들어 거기서 만든 것을 중국이나 고부가 가치의 농작물 이거를 만들어서 좀 수출하는 수출 허브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전북도가 좀 경제적으로 막 그 융숭하려면 네,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져야 네, 어차피 거기서 저 중국이 바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데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냉각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교역도 미국하고에 집중되니까 네. 이건 사실 부산항이라든지 울산항이 이런 쪽이고 그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좀 그 체감이 되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음.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음. 라고 보는 거고 특히 중국 동부권에 있는 굉장히 고소득층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퀄리티의 푸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새만금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가까우니까. 봐요. 네, 네. 음. 지금 상해항을 중심으로 보면은 상해항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새만금이에요. 그렇죠. 네, 상해에서 보면 그 평택항이나 인천항보다 더 한 100km 가깝죠. 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만금은 이제 농생명 산업단지 그 1억 2천만 평 중에 한 3천만 평을 지금 농생명 산업단지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미 계획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저는 중국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높게 네.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지금은 평택항 쪽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수출 자체가 아직은 없지, 잘안 지금 됩니까? 지금은 뭐 산업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을 가려면 항상 전기 노선이 있어야 돼요. 네. 전기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평택은 예를 들면 매일 항이 있고 음. 여기는 부전기선이 군산항은 아직 부전기선이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개 그냥 평택항이나 광양항으로 많이 가죠. 예. 그러나 여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전기항로가 자꾸 여기저기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선순환의 구조예요. 전북에 이런 여러 사업 벌이신 게 있으면 내년에 있을 뭐 이렇게 선거 같은 거에서 다시 이제 도전을 하실 예정이세요? 뭐 아무래도 뭐 그렇게 사업의 가능성이 연속성 뭐 이런 좀- 걸 위해서. 예. 뭐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기업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마지막에 전북에 투자하기 직전에 기업의 오너님들이 전부 그걸 물어봐요. 아, 내가 오늘 얘기 잘 들었는데 네. 내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지사님이 최소한 8년 한다고 보장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려가겠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불안하지. 아유 일단 꼭 유치해야 되니까 아유 뭐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어요. 네. 아 이게 왜 되실 것 같은데 네. 중앙 무대에 대한 미련은 없으세요? 아니야 뭐 그런 것들도 뭐 얘기들을 하지만 네. 일단은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이 전북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애착이 생기잖아요. 네네. 내가 한 것들을 좀 이거 지금은 이제 뭔가 좀 대통령 얘기해. 누가 시켜줘도 안 하고 난 전북도지사 할 거다. 아니, 대통령을 누가 시켜 줄 리가 없지만 국민들이 시켜줄 수 있죠. 그거는 뭐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대통령은 네. 여러 시대적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제가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준비한다는 건 네. 옳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전북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전북도가 전체 그 광역 그 자치단체 중에 경제 규모 그런 게 있죠. 경제 규모가 이제 세종은 빼고 예. 16개거든요. 예. 광역도가 세종 워낙 작으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전체 총생산액이 예. 저희 밑에 있는 데가 뭐 저기 제주도하고 강원도죠. 아 강원도보다는 높아요. 네, 강원도보다 조금 높죠.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다 보면 이게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건데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아, 이건 좀 그렇지 하는 네.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도 평택항으로 나가면 되는데 전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전북에 있는 항에서 나가는 게 맞으니까 야 우리한테도 줘 그러다 보면 분산되고 뭐
올림픽에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아까도 전북페이 있으세요? 물어본 게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지역 화폐는 지역만으로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네. 지역민도 불편하고 이퀄 전부 다 썸을 하면 더 좋을 리가 없다.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예,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진짜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할 때하고 네. 그 지방 자치단체를 운영할 때 겪을 수 있는 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걸 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게 지방자치제가 안 되고 중앙에서 강한 조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강력한 중앙 집권일 때는 조정을 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야 니네 동네는 이걸 집중으로 해. 예. 대신에 니네 동네 이걸 집중으로 해. 서로 갖고 나눠 가지고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위 그 큰 그림 내에서 이렇게 예. 가르마를 탈 수가 있는데 음. 지금은 예를 들면 AI다. 음. AI를 전북이 그냥 눈 감고 있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AI에 관한 지금 가장 인프라가 많은 데가 광주가 가장 많아요. 왜 그렇죠? 그 AI에 관한 그 인프라 시설을 그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각 시도별로 당신들 꼭 하고 싶은데 예타 때문에 묻은 거 있으면 하나씩 다 내봐. 아 그럴 때 했는데 광주는 AI를 냈어요. 음. 그래가지고 AI에 관해서 무려 거의 한 1조 가까이 투자를 받았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인프라가 엄청 쌓였죠. 네. 그 당시에 다른 동네는 뭐 주로 SOC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예. 거기는 그거를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대는 네. 상당히 그것을 바탕으로 많이 도움을 받죠. 음. 근데 어쨌든지 지금 2차 전지만 보더라도 서로 다 하려고 그러고 아, 그러겠죠. 반도체도 어디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말고는 또 딱 네, 떠오르는 그러니까 거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중앙에서 조금씩 그래도 좀 조정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중복 이거를 좀 그래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쭉 저희와 함께 뭐 말씀 나누셨는데 이 얘기는 내가 꼭 좀 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는 거 있으면 잠깐 네. 시간 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사했는데 저희가 전국 1등 갔어요. 그래서 오. 왜 1등 갔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아까 벤처 생태 1조 펀드 만들기. 예.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일 공무원, 일 기업 매칭 아. 애로 해소.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500명의 공무원이 500개 기업을 1대1로 매치를 해서 네, 네, 서비스를 네. 하다가 이게 성과가 좋아서 지금 2,800명이 2,800개의 기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하자. 아. 그래서 그 민원을 청취해 갖고 해결해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온 거를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을 해서 그걸 또 전문으로 해소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그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삼성전자에서 월급 받으면서 엔지니어들이 약 지금 200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회사들 200개를 서비스하는데 저희는 그 프로그램 말고 그 소위 그 삼성전자의 그분들을 멘토단이라고 그러는데 네. 멘토단 중에 퇴직한 분들을 저희가 30명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월급을 제가 도에서 주고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들만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70개씩을 중소기업들을 서비스 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그래서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평균 이 서비스를 받은 회사의 생산성 향상률이 35%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살리는 것은 저는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전북과 삼성전자가 손잡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퇴직 공무원들을 저희가 받던 월급의 80%를 주고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 임원들. 예. 그분들도 좋겠다. 네, 그분들도 좋죠. 퇴직하고. 네, 그래서 제가 명예 도민증 드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전북의 보배입니다. 전북의 기업을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전북이 네, 기업하기 좋다라고 인식되는데 전북에 꼭 오시면 네. 제가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눴고요. 앞에 또 정치 얘기들 좀 나눴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또 정치인분들과 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기업들 많이 좀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으로 오세요. 네.